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3년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20대 딸이 납치당했다는 부모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2000년대 초반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괴, 인신매매 사건이 성행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고에서 수사팀이 더 다급했던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신고가 늦어진 거죠. 참고로 납치 사건에는 구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이내에 이 범인을 추적하지 못하면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납치되고 12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요. 신고자 48살의 아버지 김 씨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하면요, 우리 딸 생명이 도리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 얼마 전에도 신고했다가 결국 유괴범이 아이를 죽였잖아요. 아버지는 다음으로 그날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밤 자정이 막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아빠, 나 대학로에서 친구 생일 파티하고 이제 집에 가요. 21살이던 대학생 딸, 가면 김영경 양이었는데요.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고요. 부부 역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귀가가 늦어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렇다 해도 영경 양은 항상 부모님에게 먼저 보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워낙 착실한 딸이었기 때문에 잔소리조차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 통화가 끝난 후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평소와 달리 불길해집니다. 자, 4호선 대학로역에서 김양이 사는 압구정역까지는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 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록 딸이 집에 오질 않아요. 아무런 연락도 없고요. 점점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던 부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새벽 3시 조용한 거실에 시끄러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경이냐? 너 이 녀석 어디 있어?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곧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딸은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은행 문 여는 대로 몸값 1억 원을 준비해서 여의도 공원으로 오세요. 만약 신고하거나 허튼 짓 하면 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뭐라 설명할 틈도 없이 상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순간 김 씨의 머릿속은 캄캄해졌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이 지금 납치를 당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죠. 경찰에 신고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아까 그 남성이 말한 협박이 걸렸습니다. 해겨나 딸을 해칠지도 모르니까 불안해요. 이런 김 씨의 고민을 예상이라도 하듯 납치범은 밤새 몇 차례에 걸쳐 전화를 더 걸어왔어요. 그저 경찰에 알리지 말아라, 이 요구만 잘 들어주면 깔끔히 딸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당시로서 부부는 그저 범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여의도로 간 김 씨는 한 은행 지점에서 1억 원을 인출합니다. 현금을 여행용 가방 안에 다 담았고 여의도 공원으로 가서 범인의 전화를 기다려요. 잠시 후 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약속 장소 변경합니다. 강변도로 난지도 근처 철길 옆으로 돈 가방 가지고 오세요. 잠시 후 10시 아버지 김 씨가 돈이 든 가방을 그 철길 노변 위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범인이 신속히 가방을 수거해 갔고요. 자, 그렇게 돈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줬으니 딸의 생사라도 확인해야겠다 했지만 범인은 묵묵부답입니다. 부모는 애 같았고 이제 더 이상 이것 자기들끼리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신고 접수 직후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김연경 양을 납치한 최소 2명으로 추정되는 일당을 잡기 위해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이 지금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머지않아 발신 위치가 확인됩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마포구 성산대교 북쪽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 근처였어요. 수십 명의 경찰이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일대 급습해서 행인들 다 통제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합니다. 분명 이쯤에 수상한 범인들의 모습을 포착하리라 기대한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눴고요. 한 팀은 휴대폰에 신호가 잡힌 곳을 중심으로 탐문, 또 다른 팀은 한강공원 내에 있는 그 CCTV들 다 확보해서 영상 속에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했죠. 물론 이들의 모든 활동은 신속하지만 은밀히 진행됩니다. 행여라도 범인들이 눈치채면 김연경 양의 생사는 더욱더 불투명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부모의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이 형사, 저기 좀 봐봐. 망원지구 한강 둔치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형사들의 눈에 2명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당시 이들은 주차장에 각기 차 2대를 세워뒀고요. 한쪽에 있는 옵티마 차 안에 둘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마침 경찰의 눈에 수상한 게 들어왔습니다. 살짝 트렁크가 열려 있는데요. 그 틈새로 전깃줄을 묶는 플라스틱 끈 같은 게 빠져나와 있던 거예요. 동시에 경찰은 승용차에 앉아있던 그 한 남성의 몸에 주목을 하는데 팔과 목 뒤에 막 뾰족한 것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바로 다가갔죠. 실례합니다. 잠시 불신 검문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남성들은 막 눈에 띄게 당황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어딘가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노련한 형사는 이놈들 맞다 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죠. 잠시 후 트렁크를 활짝 열어보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는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돈을 어디서 났냐 출처를 추궁하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시선만 피해요. 자, 여기서 일단 급한 건 김연경 씨의 생사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지금 피해자 김연경 씨 어디 있습니까? 강한 추궁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2인조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한쪽에 세워져 있는 코란도 차량을 가리켰죠. 서둘러 그곳으로 향한 경찰은 뒷좌석에 놓여있는 대형 가방을 확인합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를 듯한 아주 불쾌한 냄새가 풍겼어요. 가방을 쭉 열어보는데 20대 초반 젊은 여성의 사체. 네, 그렇게 김연경 씨가 끝내 죽은 채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고 망연자실하고 말았는데요.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낸 뒤 끝내 살해하고만 2명의 일당. 다행히도 이들 범행은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뭔지가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죠. 이들이요, 연경 씨와 마찬가지로 20대 중반에 불과한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26살 한 씨와 25살 박 씨. 두 사람은 고교 동창인데요. 사건 발생 보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동기는 예상대로 돈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 한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줄 위자료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납치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해요. 반면 박 씨의 경우에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 범행에 동참했다고 진술했고요. 그러면서도 빚에 쪼들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를 도와주려고 돈이 필요했다는 자백이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아내한테 줄 위자료, 여자친구 생활비 때문에 또 다른 여성을 죽인 거예요. 처음 이들이 범죄를 모의했을 당시부터 대상은 부유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남 부촌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녔고요.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했어요. 사실 범행이 있기 전에
두 사람 모두 강남 소재의 백화점과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리에 밝았고요. 또 소위 돈 많은 강남 여성이 누군지도 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자신했죠. 그렇게 한 씨와 박 씨가 여러 동네를 물색한 결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가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주택가다 보니까 늦은 밤이 되면 버스도 끊기고 또 인근의 상가들도 다 문을 닫아서 굉장히 한적해지거든요. 뭐 아무리 여기서 난다 긴다 하는 한국의 부유층이 산다곤 하지만 밤이 되면 범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였죠. 게다가 CCTV가 있긴 한데요. 어두운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다면 설사 찍힌다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식별이 좀 불가능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범행 당일이던 6월 10일 새벽 1시 압구정동 아파트촌을 어슬렁거리던 두 범인의 눈에 대상이 포착됩니다. 바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김연경 양이었죠. 당시 그녀는 유행하던 해외 브랜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또 손목에는 금팔찌도 차고 있었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면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는 걸요. 거기에 사는 20대 젊은 여성, 범인들에게는 그저 좋은 먹잇감으로만 보였죠. 차에서 내린 박 씨가 먼저 그녀의 뒤를 은밀히 쫓았습니다. 그러다 적당한 때에 습격을 했고 입을 틀어막은 채 끌고 가서 갓길에 세워둔 한 씨의 코란도 차량으로 밀어넣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플라스틱 끈으로 김양의 손과 발을 결박해요. 이후 압구정동을 빠져나온 이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성산대교 인근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폰 다 빼앗았고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1억 원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강 주차장에 계속 차를 세워두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다음날 오전 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받기로 했죠. 그러면서 장소를 이동하는데 여의도였다가 장소를 난지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인근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 또한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데 한 씨는 돈가방을 가지러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차 안에는 김연경 양과 박 씨가 단둘이 남게 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한 씨한테 전화가 걸렸어요. 야, 드디어 돈 챙겼어. 아주 두둑하네. 그렇게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 씨는 문득 김양이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보냈다가 신고하면 후환이 너무도 두렵죠. 당연히 잡힐 게 뻔해요. 사실 김연경 양은요, 인질이 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당돌하게 굴었습니다. 전혀 겁을 먹지 않은 채 맞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얼굴이랑 차 다 봤다. 당신들 경찰에 잡히는 건 문제다. 아무래도 이런 말에 범인 박 씨가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저쪽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연경 양이 살려주세요! 하고 살짝 열린 창틈으로 크게 소리칩니다. 당황한 박 씨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결국 옆에 있던 플라스틱 끈으로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합니다. 그렇게 범행 후 박 씨는 공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죽였다. 처리를 해야 하니 시신을 담을 커다란 가방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위치가 추적될 것을 우려해서 그녀의 핸드폰을 버리고 이제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공범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박 씨가 김양과의 몸싸움에서 손톱으로 자신의 몸이 핥히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죽은 김양의 손톱에 자기 살점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바로 죽은 김양의 손톱을 다 깎았고요. 완벽한 처리를 위해 소독까지 하게 되죠. 정말 철저한 증거인멸이었어요. 잠시 후 한 씨가 가방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거기에 사체를 넣었고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방치해 두었죠. 자,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돈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각각 5천만 원씩 가져가기로 했고요. 양쪽의 차량 트렁크에 나눠 담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건 시신 처리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하던 이들은 밤이 되길 기다린 후 가방에다가 커다란 돌을 매달아서 한강에 수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어둠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뒤쫓고 있었잖아요. 수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한 경찰의 검문에 딱 걸린 겁니다. 차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 가득, 다른 차에선 시신이 발견됐어요. 빼박이죠. 그렇게 일확천금에 눈먼 범인들의 어리석고도 허황된 꿈은 범행 하루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강도 살인, 납치, 인질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들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먼저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김양을 살해했던 박 씨는 무기징역, 공범에 가담했던 한 씨는 징역 8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강남의 부유층 동네에 살던 젊은 여성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로 사실 그 당시에 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래의 젊은 여성들도 나 역시 표적이 될까, 특히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밤에 돌아다니는 걸 두려워했겠죠. 참고로요, 추후 언론조사 결과 살해된 김양은 범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부유층 여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아버지 김 씨가 저명한 내과 의사긴 했어요. 그래서 일반 중산층 이상 가정인 건 맞는데요. 평소 김양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앞서 범인들이 눈독을 들였던 명품 가방 역시 통신사의 어떤 오랜 고객들한테 주는 사은품이었대요. 그리고 손에 차고 있던 금팔찌, 귀금속들은 모두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액세서리에 불과했고요.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그녀가 압구정동에 살지 않았더라면 비극을 피했을지 모른다 라는 씁쓸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강남 압구정이라는 곳은 우리 사회의 부와 어떤 욕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이 사는 곳, 일반인은 꿈꾸지도 못하는 집값이 형성된 곳. 그런데 사실 그 평판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에 대한 상실감과 질투, 분노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건의 범인들은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잔혹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림자로 남아서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